꺽지가 산란 중이다. 그런데 산란터에 다른 물고기들이 나타났다. 감돌고기다. 감돌고기는 떼지어 꺽지의 알 옆에 알을 낳는다. 꺽지가 감돌고기의 집단 산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이제 감돌고기 알들은 꺽지의 보호 아래 부화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알이나 새끼를 남에게 맡겨 키우는 것이 탕난이다. 탕난, 얌체 부모의 행동인가 아니면 고도의 번식 전략인가? 베일에 쌓인 탕난의 비밀이 벗겨지고 있다. 충남 서천의 한 작은 마을. 모내기가 시작되면 새들도 부산해진다. 청딱따구리도 짝을 이뤄 번식을 준비하고 있다. 후투티도 멀리서 날아왔다. 들녘엔 먹잇감이 풍부하다. 수컷이 먹이로 암컷을 유혹한다. 여름 철새 뻐꾸기도 마을을 찾았다. 정겨운 울음소리. 하지만 뻐꾸기는 애타게 붉은 머리 오목눈이를 노리고 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덤불에 사는 작은 새로 흔히 뱁새로 불린다. 몸무게 12g, 부리는 짧고 꼬리는 길다. 그리고 멀리 날아다니기보다는 이리저리 덤불 속을 옮겨다니는 습성을 지녔다. 인가 주변에 흔히 보이는 텃새다. 뻐꾸기는 스스로 둥지를 짓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 알을 몰래 낳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번식기 내내 마을 뒷산을 누비며 남의 둥지를 탐색한다. 뻐꾸기 시야에 탕난할 둥지가 들어왔다. 풀숲에 지어진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고 있다. 둥지엔 청새가 4개가 있다. 뻐꾸기가 탕난하기에 좋은 둥지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부지런히 알을 굴린다. 뻐꾸기는 이 둥지에서 알을 하나 꺼내고 자신의 알을 낳아야 한다. 뻐꾸기가 둥지를 지켜보고 있다. 자신의 둥지 없이 알을 낳기 위해선 끈질긴 탐색과 정확한 산란시기 조절이 필요하다. 짝짓기를 하면 작은 세포에 불과한 난자가 수란관을 따라 이동하고 정자를 만나 수정된다. 아침에 알을 낳는 다른 새들과 달리 뻐꾸기는 주로 오후에 알을 낳아 시간을 어긋나게 한다. 또 남의 알보다 먼저 깨어나게 하기 위해선 정확한 시간 계산이 필수적이다. 수정된 알은 하루 만에 껍질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색이 입혀진다. 뻐꾸기가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에 알을 낳았다. 대신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알이 하나 없어졌다. 탕난자는 포식자와는 달리 한두 개의 알만 먹는다. 주인이 둥지를 포기하지 않을 만큼만 먹는 것이다. 돌아온 어미가 둥지 위에서 두리번거린다. 낯선 알을 알아볼 수 있을까?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다. 감쪽같이 속았다. 일단 알을 품으면 어미의 본능이 되살아난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온돌제가며 알을 정성스럽게 굴린다. 탕란은 성공했다. 알은 이제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대리모가 돼 키워줄 것이다. 뻐꾸기는 왜 이토록 얌체 부모가 됐을까? 탕란을 하는 뻐꾸기의 생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다. 제작진은 뻐꾸기의 행동을 추적하기 위해 발신기를 부착하기로 했다. 뻐꾸기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하고 뻐꾸기 3마리를 포획했다. 먼저 혈액을 채취했다. 우리나라 뻐꾸기의 유전자를 확보하고 암수 구별을 위한 작업이다. 가슴에? 그리고 뻐꾸기의 등에 발신기를 부착했다. 발신기는 3개월이 지나 털갈이를 하면 자동으로 떨어진다. 뻐꾸기는 대개 15에서 20개의 알을 낳는데 한 둥지에 1개씩만 탕란한다. 뻐꾸기는 번식 기간 내내 마을과 뒷산을 오가며 생활했다. 수컷은 시야가 잘 확보되는 마을 어귀에서 주로 발견됐다. 먹이 확보와 둥지 탐색에 유리한 곳이다. 암컷은 주로 숲속에서 활동해 그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발신기와 육안 관찰을 통해 확인한 행동 반경은 3km 내외였다. 이번엔 김창회 박사와 함께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번식과 행동을 추적했다. 다시 딴 데로 이동해서 먹이를 찾다가 멀리 가게 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요 가압 부분에 다시 또 잠자리가 있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행동 반경은 700m 이내. 130대 정도거든요. 뻐꾸기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 10여 개를 포함하는 영역에서 꾸준히 관찰됐다. 서천의 마을 뒷산에서 제작진이 찾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는 모두 25개. 그중 탕란된 둥지는 2곳이었다. 뻐꾸기의 탕란율은 약 5에서 10% 정도다. 제작진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청색알, 흰색알, 그리고 뻐꾸기에게 탕란된 둥지, 이렇게 3종류로 나눠 집중 관찰하기로 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품고 있는 뻐꾸기의 알은 어떻게 됐을까? 탕란 11일째. 뻐꾸기의 알이 깨어나고 있다. 뻐꾸기 어미의 시간 계산은 정확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보다 늦게 산란했지만 뻐꾸기 알은 포란 기간이 짧아 항상 그보다 2, 3일 먼저 부화한다. 먼저 깨어나야만 남의 둥지에서 버림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뻐꾸기 새끼의 탄생을 지켜보는 어미. 제 둥지에서 태어난 새끼를 받아들이는 건 어미새의 본능이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먼저 알 껍질을 먹어치운다. 깃털도 없이 태어난 새끼는 몸에 습기가 많고 차다. 어미는 새끼를 품어 몸을 말려준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 나른다.
대리모지만 어밋의 본능은 어쩔 수 없다. 암수가 교대로 알 품기와 먹이 사냥에 바쁘다. 그런데 뻐꾸기 새끼가 먹이보단 다른 행동에 신경을 쓰고 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을 밀어내고 있다. 어밋의 먹이를 독차지하기 위한 타고난 본능이다. 눈도 못 뜨고 있지만 차가운 알이 몸에 닿으면 그 본능은 어김없이 작동한다. 알을 들어올리기 쉽게 등도 굽어 있다. 둥지가 깊고 먹이를 받아 먹느라 알 밀어내기에는 실패했다. 알이 모두 깨어난 다음에도 뻐꾸기 새끼의 밀어내기 본능은 계속된다. 어밋 품 안에서 새끼들이 떠밀려 나오기 시작한다. 어밋은 다시 뻐꾸기 새끼를 품어준다. 뻐꾸기 새끼의 밀어내기 본능은 필사적이다. 밀려나오는 새끼는 곁에 두고 어밋은 제 할 일을 찾아 나선다. 먹이를 물고 돌아온 어밋은 여전히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 둥지에 걸쳐있던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는 겨우 둥지 안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또다시 밀려 둥지 밖으로 떨어진다.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았다. 뻐꾸기의 본능은 단 한 마리도 용납하지 않는다. 결국 마지막 새끼를 마저 밀어내고 어미의 먹이를 받아먹는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의 5% 이상이 이렇게 뻐꾸기에게 희생당한다. 탕난자와 숙주, 엄격한 균형을 요구하는 자연에서 이처럼 불공평해 보이는 생존 방식이 허락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남의 둥지에 새끼를 맡기는 기이한 습성 때문에 사람들은 뻐꾸기를 얌체로 여기곤 한다. 뻐꾸기는 왜 다른 종에게 자신의 새끼를 맡기는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뻐꾸기는 오랜 진화의 시간을 거치면서 탕난이라는 번식 전략을 선택해왔다.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키우는 것보다 남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새끼를 키워오지 않은 뻐꾸기의 몸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몸은 길고 평평하며 부리는 날카롭다. 다리를 덮은 털은 맹금류를 닮았다. 가슴의 가로줄 무늬는 매의 것과 비슷하다. 맹금류 흉내를 내고 있지만 비행 실력은 날렵하지 못하고 비둘기 수준이다. 다리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 둥지 만들기가 어렵고 알을 품는 능력이 결핍된 뻐꾸기.
전 세계에 사는 두견익과 139종 중 40%가 탕난을 통해 번식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뻐꾸기는 주로 붉은 머리 오목눈이에게 알을 낳지만 다른 나라에선 개개비에게 많이 탕난한다. 그 밖에 딱새, 휘파람새 등에도 알을 낳는다. 놀라운 건 뻐꾸기는 숙주의 알과 똑같은 색깔의 알을 낳는다는 것이다. 뻐꾸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의 둥지를 기억해 또다시 탕난을 하고 그 알도 태어난 둥지의 것을 담는다고 알려져 있다. 뻐꾸기가 처음에 탕난을 할 때 그때는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붉은 머리 옥눈이가 그 대부분 다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몇 년 계속되게 되면은 다른 곳에 둥지를 짓는다든지 그 알을 물에서 버린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기작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뻐꾸기는 더욱더 아주 비슷한 알을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숙주를 속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무기경쟁 체제가 자연 상태에서는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둥지를 둘러싼 뻐꾸기와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치열한 생존 경쟁.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뻐꾸기의 침탈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는 바로 흰색 알이다. 흰색 알과 청색 알의 비율은 1:2 정도다. 알색은 암컷에 의해 유전된다. 흰색 알을 낳은 둥지는 탕난을 당해도 청색의 뻐꾸기 알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온 것이다. 흰색 알은 탕난을 막기 위한 붉은 머리 오목눈이만의 방어 전략이다. 하지만 흰색 알은 청색 알에 비해 어치 같은 포식자들의 눈에 띄기 쉬운 약점이 있다. 덤불을 헤치고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 나른다. 어치의 습격과 뻐꾸기의 탕난을 피한 흰색 알 둥지에는 새끼들이 자라고 있다. 지푸라기와 거미줄을 엮어 만든 둥지는 폭풍 후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 눈에 잘 띄는 흰색 알은 어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둥지 높이를 낮췄지만 이번엔 까치가 접근한다. 어미새는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 까치의 공격은 피했다. 하지만 낮은 둥지는 또 다른 위험을 부른다. 뱀은 냄새와 열을 통해 둥지를 찾아낸다. 턱관절이 없어 입보다 큰 붉은 머리 오목눈이도 한 번에 삼킨다. 흰색 알을 통해 뻐꾸기의 탕난을 피하고 둥지의 높이를 낮춰 어치의 공격을 줄였지만 뱀의 습격을 피하진 못했다. 낮은 곳에 있으면 저 흰색 알이나 파란색 알 모두 뱀한테 좀 포식이 좀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은 쪽에 있게 되면은 그 어치가 흰색 알을 많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어서는 저기 파란색 알이 흰색 알의
보다 번식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단계에서는 두 개 다 실제적으로는 번식 성공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 단계에 있어서 이 파란색 알은 뻐꾸기한테 탕난을 당하기 때문에 번식 성공률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붉은 머리 옥눈이 알 색깔과 그 번식 성공률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연은 그 자체의 움직임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고 균형을 향해 나간다. 새들은 저마다의 위치에 둥지를 짓고 다양한 형태의 번식 전략을 발전시켜왔다. 쥐집박이 부부는 먹이를 구하기 쉬운 논 주변을 선택했다. 직박구리는 집 앞마당에 둥지를 틀었다. 늘 인가 주변에 머무는 텃새여서 경계심이 덜한 모양이다. 길가에 둥지를 튼 붉은 머리 오목눈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불안하지만 풀숲에 가려진 둥지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둥지 속엔 새끼들이 자라고 있다. 인가 가까이 번식해 탕난이나 포식자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부화한 새끼조차 노리는 뻐꾸기가 있다. 탕난 둥지를 찾지 못해 산란 시기를 놓친 녀석들이다. 녀석들은 계속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 주변을 날아다닌다. 뻐꾸기의 선택은 자라고 있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들을 둥지에서 물어 던지는 것이다. 이른바 마피아 가설로 불리는 뻐꾸기의 이런 행동은 숙주의 재번식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자기가 둥지가 찾았을 때 그 둥지 안에 새끼가 있으면은 탕난을 못하기 때문에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을 모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다시 재번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 탕난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탕난 3주 뒤, 뻐꾸기 새끼가 몰라보게 성장했다. 둥지는 뻐꾸기 새끼가 독점했고 대리모는 더욱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움직인다. 뻐꾸기가 이처럼 대리모를 철저하게 지배해온 전략은 무엇일까? 뻐꾸기의 크고 빨간 입은 어미새의 본능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새끼가 벌리는 입은 모든 새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모든 번식은 유전자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지만 탕난당한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아무 이익이 없는 뻐꾸기를 먹여 키운다. 뻐꾸기 새끼의 지배력이 약하다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먹이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뻐꾸기의 탕난은 다른 어떤 형태의 기생보다도 발전된 번식 전략이다. 둥지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뻐꾸기 새끼의 몸이 커졌다. 둥지와 먹이를 독차지했기 때문에 뻐꾸기 새끼는 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 먹이를 보채는 뻐꾸기의 소리도 더욱 요란해진다. 뻐꾸기는 대리모의 완벽한 기생자다. 어른의 모습을 갖춘 뻐꾸기 새끼. 둥질 나와서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울음소리를 흉내낸다.
뻐꾸기 새끼는 둥지를 떠난 뒤에도 20일 이상 대리모에게 계속 먹이를 받아먹는다. 한 쌍의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번식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뻐꾸기 새끼는 스스로 살아남았다. 주먹만한 작은 둥지 안에서 벌어지는 삶과 죽음. 뻐꾸기는 인간의 가치에서 보면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얌체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자연의 선택이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이를 피하기 위해 흰색 알로 대응했다. 탕난자와 숙주는 현재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기생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숙주한테 자기 알을 기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숙주는 어떻게 하면 이 기생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해 왔는데, 이런 것을 용어로 군비 확장 경주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뻐꾸기하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 관계는 각자 나름대로 군비 확장 경주가 평형 상태 도달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한 고원의 맑은 물이 흐르는 운이람 반이람 계곡. 최승호 박사팀은 지난 2년 동안 이곳에서 물고기의 탄난을 연구해왔다. 멸종위기종 감돌고기가 탕난을 한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밝혀졌다. 감돌고기는 금강과 그 인접 하천에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이다. 여울부에서 생활하는 감돌고기는 뾰족한 주둥이와 등지느러미의 검은 반점이 특징이다. 감돌고기는 돌 표면에 붙은 조류를 떼먹을 때마다 독특한 소리를 낸다. 그런데 감돌고기가 평소와 다르게 바위 아래로 몰려들고 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그곳은 꺽지의 세력권이다. 물살이 세지 않은 돌 밑 틈새, 꺽지의 산란이 시작됐다. 암컷이 돌 밑에 한 줄로 알을 붙이면 수컷이 그 뒤를 따르며 수정시킨다. 꺽지 알은 노란색이다. 꺽지는 수컷이 알의 부화를 돕고 새끼까지 보살피는 번식 전략을 가지고 있다. 꺽지의 세력권은 반경 5m. 작은 소 하나를 완전히 차지할 정도다. 감돌고기들이 며칠째 꺽지 산란토를 노리고 있다. 꺽지는 민물의 강자답게 침입자들을 몰아낸다. 꺽지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마침내 감돌고기들이 떼져 침입한다. 서른 마리가 넘는다. 이들은 한꺼번에 집단 산란을 한다. 감돌고기들이 순식간에 꺽지의 산란장을 점령해버렸다. 꺽지는 침입자들을 몰아내려 하지만 집단 공격을 당해내진 못한다. 산란장은 하얀색의 감돌고기의 알로 가득 차버렸다.
감돌고기는 제 알을 꺽지에게 맡겨둔 채 떠났다. 탕난이다. 꺽지의 산란 장소 자체가 돌밑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꺽지의 경우에 알을 약 100개에서 200개, 뭐 많은 경우 300~400개를 낳지만은 감돌고기 경우에는 3,000개, 4,000개까지 알을 붙이고 도망갑니다. 그런 점에서 3,000개, 4,000개의 알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종 자체가 꺽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돌고기 산란 전 노란색 알을 꺽지가 지키고 있다. 감돌고기가 탕난을 한 후 꺽지 알 옆에는 흰색의 감돌고기 알이 선명히 보인다. 작은 데가에서 발견된 꺽지의 산란터는 6군데. 최승호 박사는 산란터에서 벌어지는 감돌고기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수중해서 기록했다. 감돌고기의 집단 산란은 4~5일 동안 지속된다. 꺽지의 또 다른 산란터. 꺽지의 노란 알 옆에 감돌고기 알이 빼곡히 붙어있다. 꺽지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런데 감돌고기의 이상한 행동이 포착됐다. 산란을 하고 꺽지 알을 뜯어먹는 것이다. 이윽고 자기들이 낳은 알까지 떼먹는 모습이 관찰됐다. 집단 산란인 탓에 제 알과 남의 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감돌고기가 알을 파먹은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그러나 다 먹지 않고 꺽지가 산란장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만 먹었다. 알을 잃은 꺽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꺽지가 드디어 감돌고기를 낚아챘다. 한순간 한 입이다. 꺽지는 입이 둥글고 큰 탓에 작은 알을 먹을 수는 없지만 육식성이다. 동료가 잡혀 먹었지만 감돌고기의 산란은 계속된다. 목숨을 건 산란 전쟁이다. 감돌고기가 집단 산란을 위해 몰려드는 바위 밑에는 또 다른 포식자들이 있다. 동사리 한 마리가 산란장으로 들어왔다. 녀석은 이내 감돌고기 한 마리를 입에 물었다. 산란 중인 감돌고기는 경계가 느슨해 쉽게 잡혀먹고 말았다. 동사리는 입이 크고 턱에 이가 있어 작은 물고기는 너끈히 먹어치운다. 하지만 꺽지의 위협에 동사리는 물러나고 만다. 산란 전쟁이 끝났다. 노란 꺽지 알 옆에 수천 개의 감돌고기 알들이 붙어 있다. 모든 알들은 꺽지가 지킬 것이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물고기의 탕난. 감돌고기는 왜 목숨을 걸고 꺽지의 산란장을 선택했을까?
작은 넷까지만 물고기는 저마다 활동 영역이 있고 서로 다른 번식 전략을 가지고 있다. 2급수 이상의 맑은 하천에만 사는 쉐리. 우리나라에만 자생하고 있는 고유종이다. 쉐리의 번식 전략은 물살이 빠른 여울부에 알을 낳는 것이다. 수온이 20도에 이르면 산란에 적당한 시기다. 암컷 한 마리에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따라다니면서 적당한 산란 장소를 물색 중이다. 산란터는 물살이 세서 다른 물고기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라야 한다. 최적의 장소를 찾으면 산란이 시작된다. 쉐리의 산란은 여울의 작은 돌에 알을 붙이는 것으로 끝난다. 피라미 수컷이 혼인색의 모습을 갖췄다. 산란이 임박했다. 암컷은 모래바닥을 살피며 산란터를 찾으러 다닌다. 피라미는 물살이 느린 모래나 자갈바닥에 알을 낳는다. 산란은 30초 정도 진행된다. 물속에서의 번식은 좀 더 많은 알이 살아남도록 하는 확률 게임이다. 격렬한 산란 동작으로 물이 흐려진다. 포식자의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연막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감돌고기는 왜 꺽지 산란터에 탕란하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최승호 박사는 감돌고기 탕란에서 꺽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꺽지를 포획해 다른 곳으로 옮겨봤다. 꺽지가 없는 산란장. 다른 물고기들이 나타났다. 눈동자개다. 눈동자개는 감돌고기 알, 꺽지 알 가리지 않고 먹어치운다. 꺽지가 없는 산란장에선 감돌고기 알과 꺽지 알 모두 단 하루 만에 눈동자개, 돌고기, 갈견이 등에 의해 포식되는 것이 확인됐다. 감돌고기가 숙주로 선택하는 꺽지의 경우에는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자체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컷이 알을 보호하긴 합니다만은 단순하게 알이 붙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전체를 다른 물고기들이 침몰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쫓아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뿐 아니라 꺽지의 경우에는 그 알이 부화한 다음에 자극까지 보호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성들은 감돌고기로서는 좋은 어떤 선택성이 될 만한 숙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꺽지가 알을 지키고 있는 산란장은 어떻게 됐을까? 꺽지는 자신의 알이 부화할 때까지 산란장을 떠나지 않는다. 꺽지의 보호 아래 감돌고기 알이 먼저 깨어났다. 산란 후 열흘 만이다. 감돌고기 치어는 즉시 산란장을 떠난다. 그동안 절 지켜준 꺽지는 이제 천적이다. 지체했다가는 꺽지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
꺽지 알이 부화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알을 노리는 또 다른 침입자가 있다. 올챙이다. 하지만 올챙이는 꺽지치어에겐 관심이 없다. 알 껍질과 양수만 빨아먹는다. 오히려 올챙이가 꺽지의 부화를 도왔다. 일종의 공생인 셈이다. 깨어난 치어는 수컷의 보활에 일주일 정도 난황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란다. 감돌고기는 꺽지의 힘을 빌려 번식에 성공하고 꺽지는 올챙이의 도움으로 부화율을 높인 것이다. 계곡의 하류엔 또 다른 형태의 탕난이 있다. 각시붕어는 민물조개가 없으면 번식하지 못한다. 조개에게 알을 맡기기 때문이다. 각시붕어 수컷이 화려한 혼인색을 띠었다. 수컷은 자신의 새끼를 키워줄 조개를 찾는 중이다. 알을 낳을 조개가 정해지면 주변의 경쟁자들을 몰아낸다. 수컷이 짝을 데리고 왔다. 산란 시기가 되면 각시붕어 암컷은 산란관이 몸 밖으로 길게 나온다. 수컷은 암컷의 산란관을 자극해 산란 준비를 한다. 각시붕어 암컷은 민물조개가 출수관을 여는 순간 그곳에 산란관을 넣고 10여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조개의 아가미에 붙어 자란다. 조개 껍데기 속에서 알은 안전하고 충분한 산소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 산란 3주가 지나면 몸의 형태가 갖춰진다. 조개에게 각시붕어 알은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뱉지 않고 품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물조개는 각시붕어에게 자신의 새끼를 내뿜는다. 갈고리 모양의 조개 유생은 각시붕어의 몸에 잘 붙어 어디든 갈 수 있다. 조개는 각시붕어를 통해 분산 효과를 얻고 각시붕어는 알을 안전하게 부화시켜 공생관계로 발전된 것이다. 물고기들의 탕난, 그것은 육지보다 훨씬 변화무쌍한 생존 경쟁에서 비롯된 고도의 번식 전략이다. 갯벌을 매립한 땅 송도에 검은머리 갈매기가 찾아왔다. 검은머리 갈매기는 지구상에 7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국제적인 희귀조류다. 번식기를 맞아 머리와 목이 검게 변해 있다. 암컷이 수컷에게 먹이를 요청하고 있다. 수컷은 물어온 먹이를 토해내 암컷에게 준다. 먹이 구애다. 일단 짝이 맺어지면 곧바로 둥지 재료를 구한다. 보통 식물의 마른 줄기를 물어와 둥지를 만든다. 둥지가 완성되면 보통 3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검은머리 갈매기는 번식지 선택에 매우 까다롭다.
식물이 너무 많아도 아예 없어서도 안 되며 습하지도 건조하지도 않은 염습지라야 한다. 둥지는 칠면초 같은 염생 식물들이 있는 곳에 짓는다. 알과 태어날 새끼들을 위장하기 위해서다. 둥지는 처음엔 낮고 작게 짓지만 알을 낳으면서 차차 보수를 한다. 둥지 재료를 구하러 나간 사이 처음에 3개였던 알이 갑자기 7개로 늘었다. 누군가 알을 낳고 간 것이다. 검은머리 갈매기는 낯선 알을 끌어들여 품는다. 같은 종끼리 알을 맡기는 이른바 종래탕난이다. 다른 둥지에도 누군가 알을 맡기고 갔다. 어미는 부리로 알을 끌어들여 자신의 품 안에 넣으려 한다. 하지만 어미가 품을 수 있는 알의 개수는 한정돼 있다. 나머지 알들은 햇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검은머리 갈매기에게 왜 이런 탕난이 발생했을까? 이렇게 알이 여러 개가 발견되는 거는 이제 하나는 이제 기생성 탕난이죠. 나무의 둥지에 실제가 알을 낳고 아직 다 덜 자란 이제 암컷이 기존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고 아무래도 혼자 둥지를 짓고 새끼 키우고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검은머리 갈매기의 탕난은 암컷이 미숙하거나 둥지 마련이 어려울 때 발생한다. 새끼를 키운다는 건 분명 새들에게도 힘든 일이다. 암컷과 수컷이 교대로 둥지를 지키며 보살핀다. 하지만 품어주지 못한 탕난이 몇 시간째 방치된다. 검은머리 갈매기 외에도 남의 둥지에 신세를 지는 새들은 더 있다. 원앙은 고목이나 딱따구리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 하지만 그런 둥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둥지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과정에서 종래탕난이 발생하기도 한다. 둥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처음에 알은 7개였다. 하지만 누군가가 둥지에 몰래 들어와 10여 개의 알을 낳고 달아났다. 얼마 후 또 다른 원앙이 10여 개의 알을 놓고 사라졌다. 알은 모두 30여 개다. 둥지 부족 때문에 발생한 종래탕난이다. 집단 번식을 하는 갈매기류에게도 탕난이 발견되곤 한다. 둥지가 포화 상태이거나 새끼를 키울 능력이 부족한 미성숙 개체들이 남의 둥지에 슬쩍 알을 놓고 가는 것이다. 괭이 갈매기들은 제 영역에 들어온 알은 본능적으로 끌어당겨 품는다. 검은머리 갈매기가 물가로 나왔다. 저공 정지 비행을 하다가 갯벌에 사는 갯지렁이나 기회가 포착되면 재빠르게 낚아챈다. 검은머리 갈매기와 함께 집단 번식을 하는 건 수제비 갈매기와 흰물대새다. 수제비 갈매기는 목욕 후 바로 알을 품어준다. 뜨거운 모래사장 위에서 달궈진 알을 젖은 몸으로 식혀주는 것이다. 그런데 수제비 갈매기 둥지에서도 탕난이 발생했다. 이웃 흰물대새의 알이다.
그러니까 쇠집의 갈매기처럼 아주 넓고 이제 평평한 지역, 그것도 모래밖에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번식하다 보면은 황조롱이나 이런 맹금류한테 아주 약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옆에 있는 알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들은 주변에서 포식압이 상당히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한테 잘 잡아먹힐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자기 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죠. 황조롱이다. 정지비행으로 먹잇감을 물색 중이다. 쇠제비 갈매기와 검은머리 갈매기가 함께 공동방어에 나선다. 숨을 곳이 없는 평지에서 살기 위해선 동시번식과 집단 방어가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집단 방어에 황조롱이가 잠시 쫓기는가 싶더니 결국 목표물을 낚아챈다. 동료 검은머리 갈매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격해보지만 역부족이다.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해 방어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 맨 땅에 둥지를 튼 새들에게 폭우는 큰 시련이다. 보온력이 좋아 선택한 모래 위 둥지도 햇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알이 식으면 부화가 되지 않는다. 특히 검은머리 갈매기는 번식력이 매우 약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폭우로 검은머리 갈매기도 쇠제비 갈매기도 알을 잃었다. 평지에서의 번식은 알을 품는 시간을 줄이고 먹이를 구하는 거리를 단축했지만 폭우와 홍수엔 취약하다. 탕난된 검은머리 갈매기 둥지는 어떻게 됐을까? 이 둥지는 주변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아 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탕난된 알들은 여전히 어미품 밖이다. 대부분의 새들은 배 부분에 알을 품기 위한 포란반이 있다. 그곳은 솜털도 지방도 없이 혈관이 모여 있어 피부 중 온도가 가장 높다. 이 포란반과 알이 제대로 접촉돼야만 열이 골고루 전달된다. 검은머리 갈매기들이 선택한 종래 탕난은 부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종래 탕난은 아직 번식 전략으로 발전되지 못한 것이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탕난과 포식자들을 무사히 피했다. 어미가 먼저 나와 울음소리와 먹이로 새끼들을 유인한다. 둥지 밖에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은 새끼들은 내년에도 어김없이 둥지를 틀고 알을 낳을 것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뻐꾸기는 내년 봄 또다시 붉은머리 오목눈이 둥지를 찾을 것이다. 탕난이란 번식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뻐꾸기. 이들의 탕난 전략과 대응 전략은 팽팽히 맞선 평형 상태다. 자연계에서는 그 기생자하고 탕난자 관계가
어느 한쪽이 멸종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한쪽이 멸종 직전에 있으면은 이 기생하는 쪽은 경직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탕난자를 숙주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고 숙주나 기생자나 어떤 객체수 변함없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모든 생명체는 번식을 위해 가장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고 진화해 왔다. 남에게 알을 맡기는 탕난. 거긴 자신의 유전자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연계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추구하며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탕난은 인간의 가치를 넘어선 자연이 선택한 번식 전략이다.